이렇게 고수 중에 고수고 또 이 시대 가장 내공이 깊으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게 뭐 떨리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도 또 영광이고 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두서없지만은 같이 그냥 고민이 이렇게 좀 있다 해갖고 좀 나누고 또 저도 같이 좀 생각 좀 더 하고 또 고민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오게 됐고요. 사실 처음부터 같이 결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좀 뒹굴면서 지냈어야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고 부뚜막에 있는 부직갱이도 빌린다고 하는 추수기를 맞아서 정신들이 좀 없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그냥 이 시간만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먹거리와 관련돼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뭐 대화 중에 많은 뭐 먹는 얘기들 나오고 했는데 먹거리가 갈수록 이제 중요한 시대를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뭐 중요하다 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정책으로까지 또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런 또 기관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먹거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먹거리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뭐 미각 정도로 어디 부분이 맛있느니 어느 집이 맛있느니 뭐 그 다음에 요새 가장 또 이렇게 아까 김일환 장로님이 얘기하셨지만은 TV만 틀면은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에서도 먹방 얘기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범위를 좀 벗어나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그런 이게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먹거리 정책 그러면은 국가에서 피는 거는 생산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농민들이 좀 생산하고 그리고 올해 이게 부족한지 또 남는지 요 정책만 하고 왔는데 최근에 먹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6단계로 좀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산을 해야 되겠죠. 먹거리 그러면. 그리고 생산하고 나면은 도시로 갖고 나가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가공을 해야 되고 가공하는 거 우리가 가공 식품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지나면은 여기서 장소에서 생산한 거 도시 사람들이 먹으려면은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통하고 나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다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폐기 과정이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서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또 다른 쪽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갖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이런 폐기까지 6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요 6단계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좀 잘 갖고 가자. 그러면서 먹거리와 관련된 또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또 상당히 많고 또 영역들이 많습니다. 학교 급식은 이제 학교에서 하죠. 먹거리는 이제 교육과 상당히 이제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최근에 먹거리가 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또 얘기가 되냐면 복지 쪽에서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복지기관 뭐 양로원 노인회관 뭐 등등 해서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이 해관에서도 공동급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기관과 관련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먹거리는 또 이 영양과 관련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요 영양을 다루는 분과도 또 영향이 미치게 되고 먹거리가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자리를 잡게 되죠.
환경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먹거리는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수많은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먹거리 일자리 창출하고도 또 연관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산서부터 폐기하는 그 6단계를 거친 이런 모든 가진개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그 선순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먹거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다 있는데 우리 부분적으로 뭐 농업 정책 있고 그다음에 뭐 생산 계획 정책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이 6단계를 총 아우르는 이런 법이 없어서 이거는 우리가 좀 그 지속 가능한 사회 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요거를 그 기본법으로 그 좀 제정을 시키자 해서 지금 국회에다가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듬어서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은 이거를 받겠다는 공약으로 좀 내세워라.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우리도 같이 관심 가지고 같이 좀 지원하겠다. 이런 지금 그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거리 부분이 굉장히 보면은 넓기도 하고 범위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또 잘 정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또 넓혀놓을 수도 없어서 오늘 그런 3대 전략 목표 같은 것들을 그 먹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뭐 다른 것보다도 뭐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북 간의 긴장 뭐 또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계속 침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평화라고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또 이 먹거리 문제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평화만큼 이 중요한 것이 이 먹거리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다. 여기는 이제 기후 위기랑 그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만약에 그 저기 지금 뭐 다 일례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수입 그 먹거리 수입국이라는 걸로는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자급률만 하더라도 20% 안팎이고요. 그다음에 그 쌀을 빼면은 지금 쌀은 많이들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 빼면은 그 지금 3%에서 5% 정도가 국내 지금 자급률입니다. 그러니까 95%에서 97%가 외국에서 전부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농사를 짓다 보면은 외국에서 뭐 농산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90%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제 쌀을 뭐 수출하는 국가나 먹거리를 수출하는 국가가 이번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데 적절하게 안 들어와 가지고 뭐 혼란도 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많이 이제 예상들 하기를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전염병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면 더 큰 혼란들이 각 나라 간에 좀 생길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이 수입품이 계속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단절돼 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낳은 그 엄마가 그 우는 아기한테 젖을 물리고 또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집안에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식량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엄마가 어떤 심정이 있는가 그 부모가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옆집 담을 안 넘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뭐 그러다 보면은 대사회적 그 혼란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길 수가 있고 순식간에 평화는 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먹거리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 시대에 가 있고 이런 그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정책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 후보한테 좀 받으라고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까닭은 촛불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지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일정들이 있었고 또 시정 뭐 그 연두에 기자회견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예산안 설명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 하에서도
거의 농업 얘기나 먹거리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좀 사실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저 촛불 정부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들을 안 두고 있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기대만 해서 또 이렇게 호소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어저께 한상열 목사님도 여기 오셨다 또 내려가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찰나에 그 철학자인 김명욱 교수가 이러다가 나라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국민적인 관심으로 좀 이걸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 지금 행진을 해나가겠다고 결국 출발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금씩 관심들은 이렇게 시민사회나 이렇게 국민들 쪽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긴 하는데 정책적으로나 정부 방침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렇게 다 뒷전에 밀려 있고 지금 그 뭐 농업뿐만 아니라 뭐 노동 정책도 실종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 농업 정책은 더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우리 같이 다 좀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설득을 하고 뭐 이런 그 활동들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거리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표는 기후위기 또 먹거리 위기 시대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좀 하자. 요걸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큰 면에 이렇게 뭐 또 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남북 간의 긴장 이런 거 제외하고 또 이런 국민들 사는 데 있어서 큰 위기라고 생각되는 게 기후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고 또 농촌이 어려워지는 그런 위기가 농촌 위기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지방 소멸 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장수군만 하더라도 서울보다 더 면적이 좀 클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또 면에 많은 사람들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있었던데 지금 우리 저기 김일환 장로님 계신 데가 전체 국민 면민 인구가 아까 1,500명이라고 그랬나요? 1,500명밖에 안 된다랍니다.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 그러면은 근데 그분들도 연령적으로 보면은 다 이미 우리 저기 장로님이 마을에서 청년회장 역할을 지금 하는 정도니까 몇 년 안에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그나마 있는 1,500명도 이게 몇 년 저기 안 남았다고 하는 이런 또 엄연한 지방 소멸기가 현재 있고 이게 단순히 지방만 망하게 되면은 거기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곳은 곧바로 이렇게 그 도시로 전가되지 않을까 이런 또 그 위기감도 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이 세 가지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좀 살려봐야겠다, 좀 발버둥을 좀 치고 있는 찰나에 지금 농민들 현 주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고령 인구고 좀 몇 년 아니면 농사 거의들 포기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만큼 또 이 빈부격차가 심한 데가 없어요. 그나마 정부 정책이 지금 몇십 년간 대농 위주로 쭉 이어져 오면서 그나마 이제 사는 사람들은 살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저기 도시에다가 아파트를 구해놓고 농촌으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때 이제 출퇴근하는 차량도 최고급 그 외제 승용차를 타고 농장에 왔다가 그 사람들 자기 고용한 인부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부려가면서 저녁 때 좀 퇴근하고 이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직불금이나 또 그 정부에서 주는 이런 거 가지고도 뭐 더 호화롭게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농민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아까 이제 기농 얘기도 나왔는데 한때 바람이 불어갖고 많이 내려왔지만은 거의 이제 3년이 못 버티고 3년 이후부터는 다시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구나 해갖고 다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들 통계로는 한 반 이상은 다시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어떤 호시탐탐 다시 기회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 살기보다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현실이죠. 이렇게 된 사람 미래가 없다. 농민들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지키라고 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농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이가 먹는 것이 어디서 온 건지, 농민들이 농사져서 내가 밥상에 올라오고 있다, 요거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농민이라고 좀 불러야 되는 그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냥 농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기를 제3의 농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 중에서도 좀 농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농민으로 같이 생각해서 같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좀 그 힘을 합쳐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전체 국민적인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국민 농업이다.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는 뭐 라면 회사 이름을 이제 농심이라고 지면서 많이 그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어갖고 그쪽 회사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농심만큼 지금 농촌의 현실만큼 참 이렇게 그 본질이 훼손된, 너무도 그 농심만큼 그 상처를 입은 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그래도 정인이, 인심이니 뭐 이런 것이 많다고 좀 생각해서 농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약하고 또 교활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자기만 알고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 나쁜 현상들이 이 농촌에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농촌에 살고 있어도 뭐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집 일, 저희 마을에도 며칠 전에 몇 분이 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두 분은요, 저도 전달을 못 받을 정도로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른 다음에야 겨우 이제 그 소식을 들을 정도로, 누가 돌아가도 별로 이제 관심들도 안 가지고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고, 뭐 옛날에는 조그만 뭐 그 애들 태어나도 그 다음에 돌만 돼도 마을 잔치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그 농촌의 생활들도 다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현실들도 아주 뭐 다들 그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농심이고 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누군가는 좀 지어야 될 텐데 질 사람이 이제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짓는 사람들도 가령 이렇게 올해는 이제 태풍이 없는데 마을에서 이제 같이 모여 있다가 이번에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우리 저 호남 쪽으로 안 가고 저쪽 경상도 쪽으로 지나간다면 아유 거기 그 사람들 큰일 났네, 안 됐네, 이런 마음보다는 잘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잘 됐다고 그래요? 글로 한번 흡쓸고 지나가야지 농산물이 많이 이렇게 좀 상처를 입고 파손이 있고,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좀 대우를 받고 좀 비싸지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농심만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게, 지금은 이제 장수가 이제 사과로 유명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사과가 여기서 유명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구가 대명사가 뭐였어요? 대구에 가면 가장 저 특산물이 중요한 게 어떤 거였죠? 사과. 뭐 그 다음에 뭐 제주도 그러면 밀감이었고, 그 다음에 나주 가면 어떤 게 유명했죠? 네. 그다음 금산에 가면 인삼. 근데 지금 금산에 가면 인삼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에 가면 사과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주에 가도 배나무 하나 구경하기 힘듭니다. 다 이렇게 고냉 지역으로, 이 무진장 지역, 무주 진안 장수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됐고, 충청도도 저기 계산 이런데 저 충주 이런데 높은 데 올라가야지 이제 사과 구경하고 이런 뭐 배 구경하고 이런 시대에 와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서만 먹을 수 있는 이 귤이라든가, 이미 뭐 귤도 우리 이쪽 남쪽에서는 많이 좀 재배하고 있고요. 바나나도 외국에서 수입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곳 나주나 뭐 우리 김제에서도 바나나 생산하는 이런 지역들이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기후 조건도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지금 또 하나 큰 문제는 그 이거를 좀 지속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게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손이 다들 뭐 그 이제 뭐 노령화된 거는 오래전 일이고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기후 변화 시대 때 또 그날 유지됐던 것이 이 비닐하우스 농사였거든요. 근데 그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 농사 다 누가 졌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거기서 일한 것이 아니라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맞아서 이분들이 이제 못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또 비닐하우스는 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이제 일손을 구하려고 경쟁이 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 노동자를 썼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었다 하는 점하고 인건비가 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이미 인건비는 국내 그 일꾼들보다도 거의 뭐 비슷하거나 더 비싸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그 며칠 전에 좀 논쟁이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비닐하우스에 일을 하려고 일꾼들을 맞춰놨대. 외국인 노동자 한 10명만 좀 보내달라고 해갖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노동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렸든지 안 오는 거였습니다. 왜 안 올까?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다른 농장의 주인이 그 일 맞춰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 집보다 하루 일당 10,000원씩 더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런 뭐 그 사람들은 돈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다 그냥 글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을 집집마다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일꾼 쟁탈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는 이게 대안이 없다. 기후 변화도 문제고 일꾼들도 없고 그래서 또 그 농심도 다 상처를 받고 이제는 국민들이 지금 나서야 되는데 국민들이 나서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어려울 때 결국 나서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뭐 서슴없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종교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농사에 같이 이제 빠져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종교인들이 가장 마음들이 현재 좀 넓으신 거고 또 폭넓은 또 이해들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들을 좀 하시기 때문에 이때 뭐 농업을 살리고 또 국민들을 살리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종교의 본질이 느껴질 정도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 모든 가르치는 과목들도 뭐 성경 구절 외우기 뭐 이런 구원사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트랙터를 어떻게 몰아야 될지 뭐 삽다루는 법, 낫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교단적으로 그런 데서 힘을 좀 합치고 뭐 총회장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일순위로 이렇게 좀 당선이 되고 뭐 이런 풍토가 일찍 우리한테 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얼핏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대 전략들을 이제 모아서 같이 좀 세우게 되는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 추진 체계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뭐 제목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는 뭘 담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금력 확보입니다. 지금 자금력이 너무 많이 지금 위험할 정도로 선진국 치고 100% 식량 안보, 자급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유럽 보니까요 대부분 100% 이상을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자기 나라 먹을 것들은 100% 정도 이상을 다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여전히 컴퓨터 팔아서 또 자동차 팔아서 핸드폰 팔아서
그 대신 그걸로 더 싼 농산물 사다 먹는다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가능한 일일 건가? 우리가 당장 그 어떤 애들은 저기 게임만 해서 컴퓨터를 그 부모가 치워버리면은 홧김에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 안에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뭐 좀 걸어갈 수 있지만은 먹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그 살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인간은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자금력을 확보하는 거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런 기조를 가장 먼저 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밥상을 좀 보장하도록 하자. 지금까지는 그냥 그 애들 뭐 유아들 임산부들 별로 이제 그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린 때부터 식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들이 뭘 즐겨 먹었는지 또 그런 것들이 또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그 좋은 거를 먹이고 그 또 건강한 밥상들을 차려서 또 먹을 수 있도록 이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또 어디 또 시설에 또 가고 그렇게 되면 거기도 이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그 식단에서 그냥 뭐 양농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자기들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식단을 좀 짤 뿐이지 이분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지 건강한 노후를 좀 보낼 수가 있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서부터 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별로 이 정책을 좀 세워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밥상 이런 것들을 좀 어느 계층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먹거리 빈곤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체계 마련. 우리는 다들 뭐 이렇게 현재는 웬만하면 다 풍족하게들 먹고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뭐 못 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못 먹는 사람들이 저 외국이나 저기 아프리카 쪽이나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못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 통계에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그 이렇게 먹는 것이 차별받거나 또 그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안 계실 수 있도록 특별히 빈곤 해소로 없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책임져 나가는 그런 먹거리 돌봄 체계를 반드시 좀 갖추도록 하자고 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은 지금 이 기후 위기와 맞닥뜨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땅 살리는 것이 현재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 살려야 되고요, 또 공기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학농법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비닐 멀칭 오늘 뭐 비닐 취냐고 굉장히 애쓰셨다 그러는데 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또 소재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든지 땅을 좀 보호하는 이런 농사 방법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농약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그 잔류농약들이 이렇게 산비탈에서 농사 지은 것들이 비만 오면 그대로 여과장치 없이 흘러서 이 강으로 들어가거든요. 강 들어가면은 바로 또 그것이 도시 사람들 식수가 되고 근데 그게 바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잔류농약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농약을 안 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한 먹거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공공급식이라고 할 때 여기부터 좀 실시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오로지 공공급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학교만 지금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만. 근데 학교 급식들이 처음에는 초등학교 이렇게 실시하다가 지금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다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유치원까지 다 이제 확산이 이제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분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데는 고등학생들을 아직도 못 먹이 친환경을 못 먹이는 데가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하여튼 모든
적어도 청소년들만큼은 또 어린이들만큼은 건강한 먹거리로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을 먹이는 일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고 특별히 지금 요 학교만 갖고는 이제 부족하다. 이걸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군인들한테도 이 친환경이 돼야 되고 또 저기 형무소에서 계신 분들, 재소자들 이런 분들도 그냥 싼 거 먹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 먹어야 또 이게 또 빨리 또 회복들도 되니까 이분들도 좋은 걸로 먹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회관 뭐 등등 여러 가지 공공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는 모든 기관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별히 그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 뭐 도청, 뭐 이런 데들 다 점심때는 급식들을 다 공공급식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 입찰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입찰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로 어떤 업체가 들어가겠어요? 대기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걸 다 물자들을 그 이윤을 다 거기는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갈지 그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물건들을 대부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고기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지금 닭, 그 돼지, 소고기, 소, 뭐 이런 것들 그 고기들을 많이 먹는데 얘들이 잘 크려면은 또 잘 먹어야 되고 근데 다 지금은 옛날처럼 뭐 여물을 먹이거나 뭐 음식물 먹이 이런 게 아니고 다 이제 사료를 먹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료에 그 100%는 다 어디서 갖고 와요? 사료를 만드는 원료는 다 수입입니다. 근데 그 수입되는 것 중에 99%가요. 다 그 GMO 사료입니다. GMO 사료, GMO 키운 거. 근데 뭐 GMO 따로 나중에 또 뭐 이런 또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GMO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이 유전자를 조작한 거기 때문에 그 뭐 정부에서는 유전자 뭐 변형이다 뭐 아름다운 말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이게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래 또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걸로 먹은 그 소, 여기 또 소에 그대로 남아 있고 돼지에 남아 있고 그러면 얘들이 결국 우리 또 사람들이 먹는 거고 이게 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쓰게 되는 거고 얘기가 약간 좀 그 빗나가긴 하지만은 최근에 그 지금 인기 있는 스포츠가 이제 배구 요새 관심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뭐 김은경 선수 관심 있고 근데 지금 올해 올림픽 하는 거 봤더니 옛날에는 외국 선수들하고 보면 그 상대가 안 됐죠. 우리나라는 특징이 좀 왜소했는데 지금은 어떤 데라도 견줄만 많고 덩치들이 이제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외국 선수보다 큰 선수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이제 그 체형의 변화가 생겼고 이게 다 이제 먹거리 혁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긴 한 그런 측면들도 있고 이게 이제 서양식 그 먹거리를 많이 먹으면서 특별히 그 이제 뭐 햄버거, 라면, 피자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면서 그 이게 좋은 거 먹어서 이렇게 컸다고 하는 그 미식가 뭐 이렇게 음식 연구가들도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동물들이 먹을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성분이 뭐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보통 저기 닭 수명이 보통 뭐 20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근데 다 뭐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다 작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면 사료값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직의 타산이 안 맞습니다. 빨리 커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이게 되고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서로들 막 부딪히다 보면 이게 그 저기 상처가 나고 또 곪고 이거 곪지 말라고 그 이렇게 저기 거기에 항생제를 또 갖다 많이 또 집어넣게 되고 오늘 우리 저기 김일환 장로님이 점심 때 초대해갖고 먹는 음식이 뭐죠? 송어.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안 먹어야 될 게 송어다. 이 송어가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그분 조금 근데 일단은 겁나게 맛있게 잘 드셨으면 되긴 하는데 얘들이 그 송어가 여기서 키우는 것들은 전부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끼리 그 좁은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송어들이 거 펄펄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연해요. 그러면 부딪히면 상처가 납니다. 어. 근데 한 마리가 그 상처가 나면은 그 한 마리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 주변에 있는 게 다 상처가 나가지고 전부 그냥 사라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장 많이 항생제를 쓰는 그 물고기가 송어라고 하는 얘기가 오 마이 갓. 근데 이제 장수 것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잘 키운다고는 소문이 있어요. 천만 다행. 하여튼 정체는 안 넣어. 바다는 그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좀 키워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아슬아슬했다. 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이런 물고기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한편 좀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걸 먹으면은 영향을 받아갖고 인간들도 많이 커지는데 지금 그 의사들 저희들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나서 이렇게 가끔 고민을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산부인과 계신 분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해요. 요새 찾아오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냐?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불임. 그 불임 때문에 옛날에는 그 아기를 지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추세는 거의 줄어들고 그 요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핸드폰에 이렇게 첫 화면으로 손주 손녀들 있으신 분들 많잖아. 네. 얼마나 귀엽고 좋아요.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은 지금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풍조인지 모르지만 지금 뭐 그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겠지만은 어쨌든 뭐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기를 구경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게 되는 이런 현실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저도 이제 이런 문제에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좀 짓다가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은 저희 뭐 농촌교회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우리 조원정 목사님 계시던 상림교회에서 이쪽으로 직장이 좀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이제 온 거예요. 자매교회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시는 거는 저희는 이제 전주 쪽에 가깝고 군산 1시간 거리 좀 떨어져 있죠. 그 군산에서 늘 이제 오셔가지고 열심히 거리도 먼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여튼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대우자동차에 연구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남편이 월급도 많이 받으셨고 너무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아기를 같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왔는데 조금 볼 때 아기가 정상적이지 않더라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가진 어린이를 그 부모가 이제 케어를 쭉 해나가는 가운데 3년 동안 열심히 케어하는데도 조금 좀 이렇게 애는 자꾸 커는데 진전은 없고 그래서 이제 애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은 개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2세를 갖기로 작정을 하고 아기를 또 하나 임신을 하고 이제 또 태어나게 됐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두 번째 태어난 아기도 장애를 갖고 또 태어났어요. 근데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엄마도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고 아빠도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다 인테리어였고 남자는 고대를 나오고 또 부인은 이대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두 아기를 이렇게 키우려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데 헌신적으로 이렇게 애들을 돌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뭐 역시 도와드린다고 했지만은 뭐 주일날 예배 볼 때나 조금씩 도움 드리는 거지 나머지는 뭐 어떻게 손도 못 쓰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생활하는데 두 분이 어느 날 오시더니 목사님
저희들 이민을 좀 가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충격이었죠. 어디로 가자 했더니 카나다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우리 한국에서는 장애를 가진 두 아이를 어떻게 여기서 키울 수가 없대요. 애들이 좀 잘 성장하도록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캐나다는 그 애들 그런 제도들이 잘 돼 있어서 글로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벌써 한 7, 8년 됐기 때문에 이미 핵심 집사님 부부로 기둥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분이고, 저도 많이 의지했는데 이 두 분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상실이 컸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상실감을 크게 느끼면서 정말 이 두 분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 할아버지 조상들도 보니까 아무런 장애가 태어나지 안 가졌던 애들이 집안이었는데 이런 걸 태어난 걸 봤을 때 그 원인이 뭘까? 뭐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게 다 먹거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고, 또 옛날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기가 집안에서 안 태어나면은 대가 끊긴다 그래서 또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들이 많았고, 그러면 또 그 모든 그 원인은 다 누가 짊어졌어요? 아기 못 낳는 죄는 다 누가 뒤집었었어요? 여자들이 다 뒤집어쓰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아픔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의사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다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남자들한테 있다랍니다. 현격하게 그 아이들 지금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그 애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옛날과 우리 어렸을 때랑 지금의 어린이들이랑 비교해 보면요, 그 정자수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릅니다. 심지어는 5분의 1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과반수 줄었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남자들의 정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기를 못 갖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들도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뭐 환경 오염, 뭐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먹는 거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상당히 좀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잘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유치원서부터 쭉 그렇게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한 2달 전에요, 국방부에서 내년도 군 급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국방부에다가 요구하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먹어야 될 사람들이 군인이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그 얘기는 뭐 길동에도 안 듣고 이렇게 업체랑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국방부에서. 네, 국방부에서. 그때 장관이. 네. 그래서 그 어이가 없고,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항의하고 있고, 지금도 1인 시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문민정부라고 하는 국방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애들이 잘 먹어야지 그 나라도 튼튼하게 지키는 거고, 또 집에서 있는 부모들도 안심하고 있는 거지, 어디서 들어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아직도 짬밥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DP라고 하는 그런 연속국 이상으로 참 비참하게 이렇게 좀 먹고 지내야 되는 거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부터 바꿔라 했는데도 여전히 뭐 예산 타령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어서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다음 정부에서는, 이미 이 정부에서는 뭐 기대를 안 하는 거고, 누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건 간에 군대 급식은 친환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하는 것들이 이 기본법 안에 중심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렇게 다 확대하면 좋겠지만은, 일부 이제 기존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기존에 또 그걸 살고 팔고 또 판매하시는 이 중개업자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또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또 저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취급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다가 납품하고 뭐 먹고 살았는 얘기냐, 골목 상권 다 망치게 되고 경제가 휘청된다 뭐 이런 논리를 들어가지고 반대하는 또 세력들이 또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건강상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땅 살리고 물 살리고 공기 살리려고 하면은 싫든 좋든 국가 정책은 이렇게 지금 가야 된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자. 그리고 그런 또 문제가 나오는 거는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서 또 그분들도 적절한 또 이렇게 또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 그거 계속 그 외면하게 되면은 이거 못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돼서 모든 그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있는 뭐 그런 기관서부터 관공서 그다음에 대학교에도 지금 보면요. 웬만한 대학도 다 이 그 가장 싼 납품업체를 갖다가 네.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외주. 그나마 국립대학은 나은데 사립대학들은요 이런저런 관계로 다 친인척 뭐 이렇게 연루가 되어갖고 네. 그 납품업자들 그런 사람들 다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물건 가지고 그거 만들어 갖고 이 대학생들한테 먹이는 거거든요. 요때 애들이 엉터리 나머지 이런 거 막 먹게 되면은 어떤 질병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검증된 저 먹거리들을 먹이자. 요 법들을 좀 담는 게 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이고 그 다음에 지역 기반 농식품 가공 확대 및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하자. 여기 아까 이제 장수 막걸리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여전히 이것들을 만들 때요. 여기 업체 이제 여기 장수회가 아니라 어떤 막걸리를 만든다 그러면요. 그 막걸리 만드는 게 주 원료가 뭐예요? 쌀. 그 어떤 쌀을 쓸 것 같아요? 장수도 보니까 네. 수입쌀이라고 해요. 수입쌀 쓰고 있어요. 수입쌀. 번안 막걸리, 장수 막걸리 제 일부러 확인을 했는데 네. 밀 수입쌀, 쌀 수입쌀. 그나마 이제 뚜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은 파란색, 빨간색은 수입산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분한테 좀 얘기 좀 수입쌀 하지 말고 번안 막걸리. 이거 가격을 올리더라도. 뭐야 사장님? 어쨌든 지금 권하면 아니라 산소. 그 산소도 저기 수입쌀인데 다 확인. 일부러 갔어. 전부 다 그 자기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가장 우리나라에서 싼 데가 어디 있나, 또 우리나라에서 싼 것보다도 외국에서 들여오면 어떤 게 더 쌀 건가. 예. 이분들은 전부 이제 이윤을 바탕으로 하고 뭐 또 자기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가 막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뭐 건강하고 좋다면 그때만 괜찮은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 GM으로 키운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좀 당장에 그 GMO 농산물 수입 금지해라 그러면은 이 소돼지 다 지금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늦더라도 당장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거 요거는 수입품을 좀 안 들어오고 국내산 거를 좀 써라 이렇게 해도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당장 워낙 모든 게 다 외국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좀 해 나가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소비자에게 권리를 주자. 알 권리를. 내가 가서 물건을 좀 볼 때 고를 때 요게 GMO 농산물로 키운 건지 요게 아닌지 외국에는 전부 다 그게 돼 있어요. 어디나 가면은 그 표시제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게 지금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왜 안 돼요? 수입업체랑 뭐 이런 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유통 먹거리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뭐 등등 이유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오래전부터 지역 문제가 많이 나오고 모든 이렇게 친환경 단체들이나 이런데 합동조합 이런 데서 다 건의를 해도 계속해서 헌다 하고 나서도 안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공약으로 그때 내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했지만은 계속 식약처에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딜레이하고 끝내 임기 중에 이걸 못하고 또 다음 정권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표시제도. 그럼 이재명 씨하고는 그 부분은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돼요? 이제 하려고 좀 하는 거고 이걸 받으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재명 씨는 GMO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은 아직 안 냈어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안 내고 다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압박을 좀 강하게. 예. 그래서 또 이게 좀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또 실현되는 거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관심 없으면은 이 사람들 우선순위에 또 밀려가지고 계속 또 뒷전으로 밀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국민들이 주장하고 그러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옛날처럼 달라서 공약을 일단 한번 채택이 됐다 하면은 안 하고는 안 되는 또 세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약 실현율이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따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약으로 이걸 발표를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GMO 완전 표시제를 좀 실시하라 하는 것들이 중심에 지금 다음 정권에 이제 요구할 내용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먹거리 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교육을 제도화하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다들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남 얘기를 좀 알아듣고 있고 우리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받을 기회가 좀 상당히 그 작죠. 지금 그나마 이제 뭐 성평등 그 의무화 이렇게 교육을 해서 직장마다 의무화 해갖고 모든 뭐 승진을 하려든 뭘 하려든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있는데 먹거리 교육도 당연히 이렇게 의무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 종사자 뭐 요리 뭐 조리 이런 사람들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수시로 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가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제도적으로 그 만들자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3-3번 1번 먹거리 보장과 공공의 책무 제도화를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각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 지금은 입찰 제도라고 하는 것이 투명성이라든가 뭐 공정성 이런 걸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공개 입찰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이렇게 생각 있는 그다음에 그 정말 소신 가지고 하시는 뭐 소농이라든가 뭐 중소농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다가 명함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 밀리거든요. 뭐 하나 하려면 내려면 이거 띄워라 저거 띄워라 뭐 세금 영수증 띄워라 그러고서 그 중에 가장 경력이 많은데 그 다음에 예산이 가장 그 튼튼한데 이런 데보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가 그냥 마음 먹고서 정말 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 가공 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가족들이 허문되거나 이런 데는 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도 정말 그 생각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으로 막아놓고 있어요. 누가 감사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청이 무조건 지게 되고 있는 구조라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좀 바꿔서 뭐 입찰할 때나 또 이런 그 정말 어디 할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된장을 만들어놨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양념 아니겠어요? 된장, 고추장, 요런 그 뭐 간장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전부 다 그 이게 좀 그 큰 대기업에서 만든 것만 학교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추장이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그 순창인데 가장 좋은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형편없는 게 지금 순창 고추장으로 돼 있어. 그 아주 문제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까면 깔수록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냥 지금은 무조건 보이는 게 다 그 장사, 이윤 이런 것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빠져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이제 종교인들이 소신 가지고 양심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이런 그 체계 요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인정받고 이런 겁니다. 대기업 위주에서 좀 벌쳐나서 소신 있고 그 다음에 장인이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숨은 일꾼들 이런 분들을 전부 찾아내서 이게 정말 먹거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은 어디 가더라도요 누가 잘 만들어 놨더라도 무슨 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제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오래 못합니다. 그냥 하다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먹거리 정책 담당 직제신들과 부처별 시도별 먹거리 정책 책임관을 좀 지정하자. 이사는 뭐
그 지금 정부 이 먹거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그 과제가 있어서 정부 기관을 찾아다니려면요 농림부를 가야 되는지 뭐 그 어디를 가야 되는지 6개 그 부처를 지금 돌아야 됩니다.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6개 부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로 가봐라 절로 가봐라 뭐 등등 해갖고 나는 모른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것 하나도 하나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마련이 안 돼 있고 다 이 또 이 서로 부처 간에 알게 모르게 그 칸막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사실을 통계를 그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농민들이 그 요구하는 거는 그 가을 되면은 뭐 배추를 갈아엎었느니 뭐 어디 뭐 저기 뭐 물을 또 갈아엎는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애써 지은 거.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 올해 먹을 양이 얼마인지 지금 생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계획적으로 얼마 심어라 어느 지역은 뭐 심어라 이렇게 지정해줘 갖고 그것도 책임적으로 관리를 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 저기 안 겪고 되는데 또 농협이 또 그런 일을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고 그냥 그 예산만 낭비하는 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 국민에게 주면 최고 좋은 거고 그거 방향으로 나가긴 하는데 일단은 급하니까 농민들부터 좀 시작하자. 이제 그 얘기도 그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저기 재난 기본소득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기본소득 얘기만 나오면 빨갱이니 뭐 사회주의니 해갖고 막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배부른 소리 한다 뭐 또 뭐 예산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거 그 기본 농민기본법 얘기할 때 그 정부 부처에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전부 이제 불러다가 다 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충분하다. 한시 남는데 그가 하나 보면은 뭐 저 김영삼 시절 때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4조를 쏟아붓겠습니다. 뭐 또 뭐 김대중 정부에도 몇 조를 쏟아붓겠습니다.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쏟아붓었다고 하는데 실질로 농민들이 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겠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뭐 기간 산업으로 도로가 좀 나아지게 되고 수로가 좀 뚫리는 경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그 생산비 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움 같은 건 하나도 좀 전해지는 것이 없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해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된 이 먹거리와 관련된 이 연구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걔들은 그 친구들 보면은요 뭐 하는 일도 없어. 근데 자기들은 다 농업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 없어져도 되는 기관과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평생도록 이렇게 많은 돈들을 최고 많이 받아가면서도 농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농촌은 지금 이런 현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뭐 책임은 전혀 안 느끼면서 여전히 어떻게든지 지금도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렇게 하지 농업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거 좀 엉터리들이다. 이런 예산들 다 필요 없다. 대학으로 가는 연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몇 가지만 다 조정하더라도 평생 그 농민들한테 그 농민 기본소득 지불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는 정부 관계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처 간의 그 칸막이를 좀 줄여서 이렇게 가는데 요것만 먹거리와 관련된 특임 장관이라도 좀 세워달라. 지금 요 장관이 없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여기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뭐 다른 뭐 저기 뭐 여성부 가족부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는 또 다루지도 않고 그래서 요 중요한 것들을 엄청나게 넓은 거고 많은 건데 요걸 담당하는 그 장관을 특임 장관 신설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고 거기에 맞는 또 그 부처들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정책의 전 과정에 걸친 시민 참여 상설기구 설치를 좀 운영해달라. 이게 대단히 좀 중요하고 우리랑 직접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뭐 50시대, 뭐 독재 시대 이렇게 겪고 오면서
공무원들 그러면 다 도둑놈이나 나쁜 놈으로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우리 민간 연역들을 그냥 저 사람들 욕만 할 줄 알지 뭐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좀 두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들도 뭐 복무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을 내왔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농촌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이 불신의 벽들이 상당히 큰데 이 간격 빨리 허물어야 된다. 공무원들과 우리 또 민간 영역 이제 거버넌스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세워서 지금 뭐 수해가 나거나 뭐 어떻게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지금은 그런 체제들이 빨리 돼가지고 바로바로 연락이 돼서 소방차도 자주 오고 빨리 또 지원도 돼가지고 그런데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때뿐이지 또 다음에 오면 또 홍수가 나면 또 거기 또 범람하고, 그리고 지금 뭐 가끔 보지만 연말 되면은 도로 가다 보면은 얼마 전에 공사한 것 같은데 그 자리 또 파고 있어. 매일 주민들은 그냥 먼지 맞으면서 살아가고 하루에도 그 공사를 똑같은 구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한 번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전기, 수도, 뭐 필요한 도시가스 이런 거 한 번에 다 묻고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또 그러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자꾸 예산 낭비하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항의했더니 이게 다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하더라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예산 아껴가지고 잘 나라 필요한 데다가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 이제 수해가 났을 때 그 사람들 공무원들 자기 진단법이 있어요. 다 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그때 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병하지 않을 텐데 계속 발병하고. 근데 이런 공무원들이 거기 마을에 촐로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손을 볼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물이 어디서 내려와갖고 어디가 잘못돼갖고 여기가 터졌는지 그 생활을 통해서 늘 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산이 무너지면 왜 무너졌는지 이분들 다 알고 있고 그냥 단순히 축대만 몇 개 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경험자들 이분들이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이분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은데 지금은 일체 이 민간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들 배운 대로 이렇게 교훈대로만 모든 것들이 향하게 되는데 이거는 많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이렇게 해나가는 데서도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이나 뭐 어떤 공무원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어디든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라.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마을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을 좀 출발하는 데서도 지역의 원로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해 나가고, 뭐 이런 어떤 많은 경험과 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정책을 펴라 이런 얘기가 이제 중심을 이루는데 여태까지는 일방적으로 다 통용했거든요. 내가 제일 잘 알아 하고 우리만 따라오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불통의 이렇게 시대가 좀 지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마을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 먹거리 위원회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좀 구성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참석하면은 누구 집에 누가 사시고 그분이 어떤 농사를 짓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얼마가 있는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은 그 물건들이 어떻게 여기에 가서 이제 갖고 올 수 있는지 다 이제 전달이 될 거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영양사들이 거기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먹을 때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바로 또 농가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남아서 또 영양사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먹다 보니까 채식을 오늘 먹는 날이라 채식을 많이 좀 써서 넣었더니 애들이 다 안 먹고 전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음식 쓰레기 다 그냥 갖다 버렸다고. 그러면은 그 음식 쓰레기 좀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우리 쪽 농가 쪽으로 줘라. 그리고 거름 만들자.
그러면 거름 만들어 갖고 다시 그걸 갖고 좀 농사 짓게 되면은 뭐 화학 비료 안 줘도 되고 그래서 남는 그런 음물 쓰레기 같은 거를 그냥 지금은 전부 태우는 거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묻거나 태우려고 하게 되면은 연료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냥 그걸 갖다가 땅에다 묻으면은 거기서 오염된 많은 뭐 국물들이나 뭐 냄새 악취는 물론이고 이런 많은 폐기물들이 그대로 그냥 그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얼마나 오염시키겠습니까? 이거를 한번 걸르는데 우리 농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가공 공장들을 또 같이 중간에 좀 세운다든가 이런 걸 같이 다 좀 함께 해 나가자. 이런 그 취지의 그 먹거리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다 좀 두자. 이런 취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서로도 지금도 이해관계 속에서 요거를 하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가감히 좀 견제를 하고 이게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살기 목사님들 또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을 것 같다. 들어가서 이거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고 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 좀 격려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먹거리위원회가 얘기 나왔을 때 언제 구성할 건지 아니면 구성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서 해갖고 빨리 만들자. 이게 지금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 저기 들어서서 그 정책 방향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간헐적으로 좀 되고 있어갖고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들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터 세워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을 써라. 뭐 이런 거까지 다 좀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뭐 인권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결국은 지역의 또 평화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더불어서 요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떠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여기서도 잘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각 후보 진영에 전부 다 보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보내려고 하고 정의당 또 그밖에 또 뭐 무소속 후보가 나온다 그래도 다 일단 보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라고 얘기할 거고 어쨌든 뭐 역점을 두는 거는 그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기본 소득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받아 의심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혹시라도 주저하거나 망설일 경우에 어떤 법보다도 좀 우선적으로 좀 받아라. 이걸 좀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 논의되는 거나 뭐 대장동에 빠져 있기는 해서 그렇긴 하지만 다 다른 그 분야지. 이 얘기는 지금도 보더라도 문 밖에 서류가 좀 대기하고 있을 뿐이지 후보가 이거 나중에 갈 때까지 이거 한번 보기나 할 건가 또 유세 기간에 한 번에 또 거론할지 장담은 못하는 이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11월 11일이 그날이 뭐 빼빼로 데이기도 하지만 또 농업인의 날이거든요. 국가날. 그래서 그날 맞아서 이 먹거리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해라. 지금 요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후보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게 보면은 급식운동 이렇게 쭉 해갖고 전체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데가 큰 역할을 했던 데가 이제 서울이었고 지난 시기까지는 잘 이론은 예 없이 그렇게 쭉 가려고 했는데 그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 전에 해왔던 것들 갖다가 이런 근간이 있었던 게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좀 퍼지면서 해왔는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발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거는 이거 뭐 누구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전 정권이 하든 또 누가 하든 간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바뀌면은 많은 이렇게 다시 또 폐기되는 이런 일도 상당히 많아서 여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요 문제에 서울시 정책으로 흔들리지 않게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서울이 흔들려보면 전국이 다 그냥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이 또 튼튼히 간다 그러면요 지방도 좀 저절로 되는 이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울이 어떻게 정책을 정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